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요한의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인공노할 6.25 남침을 부인하는 종북 좌파들입니다. 오는 6월 25일은 끔찍한 동족상잔을 야기한 6.25 남침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6.54변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나 남침 유도설, 내란 확장설 등으로 주장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22년 1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북진 통일, 멸공 통일을 외치다가 6.25 남침의 핑계거리만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주장하던 남침 유도설과 대체 무엇이 다르냐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황교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구도 논평을 통해 당시 집권 여당 대표의 왜곡된 역사관과 국가관이 부끄럽다며 어떻게 6.25 전쟁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다는 식의 막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이미 2020년에도 송 대표는 6.25 전쟁에 대해 미소 시나리오설, 남침 유도설 등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는 포로 쏘지 않은 게 어디냐며 북한을 두둔했고 미국은 핵을 5,000개나 갖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냐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송 전 대표는 또다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며 연이은 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묵묵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든 군과 나아가 2.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호국 영령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우파는 6.25 남침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남침과 북침 6.25 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설명 없이 사용하면 혼동이 오기 쉽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남한의 침략을 남침, 북한의 침략을 북침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6.25 한국전쟁을 도발한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남침이란 용어 대신 북한의 남침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6월 25일 국방부는 교육부에게 학생들을 지도할 때 6.25 한국전쟁 도발 주체가 북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의 이번 조치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중 고등학생들이 남침과 북침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6.25 사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6.25 사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남침설이 정론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북 좌파들은 이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의 남침설 당시 김일성이 남침을 시도할 만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이고 다른 하나는 에치슨 라인 선언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하여 38선 이남의 미군을 주둔시켰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주한미군은 9월 15일부터 감축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여수 순천 사건으로 잠시 철수가 중단되었다가 1949년 4월 다시 철수를 시작해 5월 28일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4만 5천 명의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에치슨 라인 선언, 에커선 라인 데클러레이션, 에치슨 선언은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에치슨에 의해 발표된 선언입니다. 에치슨 라인은 그 선언에서 발표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방위선을 의미합니다. 1950년 1월 1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비밀회담에 참석한 에치슨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타이완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외교위원장 톰 코널리는 이를 대회에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남로당 대표 박헌영이 남한 조직화를 완료하여 북한이 남침하면 전국적인 반란이 일어나서 남한을 공산화할 수 있다고 김일성을 꼬드겨서 남침을 유도했습니다. 김일성의 남침 요구에 대해 소련의 스탈린은 미국과의 갈등을 걱정하여 6.25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후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48차례나 하였지만 스탈린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마오쩌둥이 필요하면 돕겠다고 하자 결국은 전쟁을 승인했습니다. 6.25 전쟁은 내전인가요? 침략 전쟁인가? 2002년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6.25가 남침이라고 정상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31%에 불과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신문 칼럼에 시험에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물었더니 절반 가까운 학생이 북침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2004년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도 34%가 우리 주적은 미국이라고 답했다니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좌파 세력의 온상 역할을 했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에 대한 혼돈을 갖게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노무현은 6.25 전쟁은 내전이라며 반미 정책을 펴왔기에 그날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한 당사자들이 아니고는 그러한 정권 하에서는 혼선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재인도 UN 연설 2017에서 6.25 전쟁은 내전이자 국제전이라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반만년 역사에서 남한과 북한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고 말해 6.25 전쟁 발발이 김일성의 남침이 아니라고 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해줬습니다. 6.25 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한 노무현이나 문재인의 언급은 유엔 총회가 무력선 재공격에 의한 평화 파괴의 주범으로 규정한 북한에 면죄부를 주고 집안싸움 또는 부부싸움에 개입한 미국과 유엔이 부한당 같은 존재로 낙인 찍히게 한 것입니다. 문재인은 북한 정권을 침략자로 규정, 유엔군을 보내 한국을 살려주었던 유엔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고 한 번도 한국전쟁이 김일성의 남침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 2월 2일에서 국민의 전쟁 공포가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다며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을 거론했습니다.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정부의 대북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힘당과 한동훈 위원장은 북한의 남침이 분명한데 공당의 대표가 역사 왜곡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련 문서가 이미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계획적으로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 사전에 계획해서 벌인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평화를 위해 굴종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원칙적인 대응은 주권 국가라면 당연한 것인데도 피하 구분을 하지 않은 발언을 하신 겁니다. 과거 소련 문서가 한국전을 내전으로 인식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역사관입니다. 6.25 남침 전쟁은 내전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을 얻고 일으킨 침략전쟁이란 사실이 세계적으로 확정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브루스 커밍스류의 반 역사적, 반 국가적, 반 사실적 전쟁관을 갖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이라는 말은 김일성의 전쟁범죄 책임을 덮기 위하여 냉전 구조의 책임을 전가한 용서할 수 없는 억지입니다. 한편 문재인 전 정부는 중공 시진핑의 6.25 폄하 발언 2020년 10월 2일 하루 뒤에야 지적을 내놨습니다. 시진핑은 항미원조 참전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6.25를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도움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진핑은 미국 정부는 국제 전략과 냉전 사고에서 출발해 한국 내전에 무력 간섭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쟁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정부의 외교부는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한국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 24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얼마 전 6.25 전쟁은 미중 대리전이라는 책을 소개하여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2023년 6월 25일 국힘당 지상욱 전 의원은 25일 6.25 전쟁이 미중 대리전이라는 주장은 전쟁 책임의 절반이 미국에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북한의 책임을 은폐하는 것으로 중국의 항미원 조전쟁이란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6일 미중전쟁, 국제전, 항미원조는 공산권에서 프로파간다로 써먹는 이미지라면서 김일성의 기획된 전쟁 도발을 국제관계 속에서의 산물 정도로 미화시켜주는 용어는 정치적 의미가 크고 위험하다며 저 말 절대 쓰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스탈린 주도설 6.25 전쟁이 김일성이 아니라 스탈린의 의지로 발발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이후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압력을 극동으로 분산, 미일 평화조약의 견제, 미국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아시아 지역의 공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무력 시위, 중국 공산당의 독자 노선에 대한 견제 등의 이유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련은 소련의 지배 아래 있던 브라야트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 현 브라야트 공화국의 기갑부대 군사 1,500여 명을 파견했으며 전쟁 초 서울에 나타난 조선인민군 탱크는 모두 이들이 조종했다는 설도 소련의 주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최근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소련은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하는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만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반대했다면 한국의 유엔군 파견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침설 한미 공모설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이 대남 도발을 촉진시켰다는 설입니다. 이승만은 여러 차례 무력 북진 통일을 부르짖었으며 미국의 군사원조를 공공연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 초부터 남북은 경쟁적으로 군비를 증강시키기 시작했고 미국이 국군을 강화시키면 이승만이 무력 통일을 추구할 것이라고 판단, 북한이 예방적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북침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탈북민들이 북침설을 믿다가 남한에 와서 교육은 받은 후 속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미 공모설은 위 항목에 관련된 구소련의 문서 공개로 가설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북침설을 부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는 놀랍게도 스탈린의 곁에서 전쟁 모의를 지켜본 소련의 흐루쇼프였습니다. 1964년에 소련 공산당 내의 쿠데타로 물러나 은퇴 생활을 하면서 그는 회고록을 써서 미국으로 밀반출하여 1970년에 흐루쇼프 회고하다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와 남침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다가 퇴짜를 맞고 간 사실, 1년 뒤 다시 찾아와 허락을 받는 과정, 스탈린이 미국의 개입을 걱정하여 모택동의 조언을 구하였고 모택동이 내부 문제이므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비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스탈린 별장 만찬에서 소련 지도부가 축배를 들면서 김일성을 격려해준 장면은 내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스탈린이 세계 전체를 내다보는 대전략에서 김일성을 도구로 쓰는 장면입니다. 흐루쇼프도 한국전을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남침 직후 이승만이 타도되지 않음으로써 김일성과 모택동과 스탈린의 책임 회피용 내전적 작전 개념은 무너지고 침략전의 범죄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관련 문서와 증거에 의하면 박헌영의 권고와 김일성 주도에 의한 남침설이 가장 확실한 견해입니다. 그러나 좌파는 이외에도 여러 다른 주장을 내세웁니다.
다음은 한국과 미국 등의 국가에서 과거에 제기되었던 6.25 전쟁 원인에 대한 여러 가설과 주장들입니다. 더군다나 공격군은 최소 방어군의 3배 이상의 전력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차나 대전차 무기 하나 없던 남한이 소련제 전차로 무장한 북한을 감히 침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제 공격한 남한이 단 사흘 만에 서울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북침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내란 확전설 6.25 전쟁은 6월 25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설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1950년 이전부터 이미 정치적, 이념적 대립에 따른 국지적 무력 충돌이 수십 차례 계속되었으며 그것이 확대되어 6.25 전쟁이 되었다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이미 수많은 국지전과 무력 충돌이 있었으며 1950년 6월 25일에도 사람들은 기존의 국지전의 연장으로 인식하여 피난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침 유도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이 주장한 6.25 사변설입니다. 말 그대로 북이 남침을 하게끔 남한이 유도했다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한 대표적인 근거가 해주 공격설입니다. 남한이 38선 이북에 있던 황해도 해주를 공격한 이후에 북이 대규모 공격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입니다. 해주 공격설이나 남침 유도설은 결국 북침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북침설 혹은 남침 유도설을 학계에서는 전통적인 시각, 소련 북한에 의한 남침과 다르게 본다는 뜻에서 수정주의라고 부릅니다. 브루스 커밍스, 미 시카고대 교수의 한국전쟁의 기원이 수정주의의 대표작인 정병준 교수의 신간 한국전쟁 2006은 커밍스의 책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우선정 교수의 책이 나옴으로써 이제 커밍스류의 남침 유도설은 설 자리가 없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주 공격설은 한국전쟁 발발 몇 달 전인 1950년 3월 육군본부가 마련한 작전명령 제38호에 따른 방어계획의 일환이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6월 25일 육군본부는 문제의 해주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그 명령은 6월 25일 이른 새벽이 아닌 오전에 내려졌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시작된 뒤에 나온 방어계획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 해주 공격은 없었습니다. 공격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병력이 미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 남침의 참상 인명피해는 한국군 사망 13만 8천 명, 실종 2만 명, 부상 45만 명이고 민간인 사망자는 24만 5천 명, 실종 30만 3천 명, 학살 12만 9천 명, 부상자는 23만 명이다. 북한군은 사망 및 부상자 52만 명, 민간인은 사상사는 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미군은 사망 3만 6,574명, 부상 10만 3,28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으로 총계 13만 7,250명입니다. 그 외에 중공군 사상자 59만 2천명이고 유엔 참전국의 사상수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이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다는 남침설을 정설로 보는 가운데 3년 1개월에 걸친 6.25 전쟁은 휴전되었습니다. 6.25 참변은 한반도 전체를 폐허화했고 참전한 외국의 병력에까지 극심한 해를 입었으며 이때 사용된 폭탄의 수는 불분명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 맞먹는다고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도 합니다. 6.25 전쟁은 그 밖에도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여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를 만들었으며 1천여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5%에 이르는 공업시설이 파괴되어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를 초래했습니다. 6.25 전쟁은 미국과 소련을 비롯해 운과 의료진 그리고 중공군까지 참전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에 가까운 전쟁이었습니다. 소련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11.1%에 해당되는 113만 명의 인구가 전쟁을 통하여 사망하였고, 양측을 합하여 250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남한의 80%의 산업시설과 공공시설과 교통시설이 파괴되었고, 정부 건물의 4분의 3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으며, 가옥의 절반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핵무기를 제외한 당대 최신의 살상무기가 총동원된 새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중 미국 동군은 폭탄 46만 톤, 네이팜탄 3만 2,357톤, 로켓탄 31만 3,600발, 연막 로켓탄 5만 5,797발, 기관총 1억 6,685만 3,100발을 쏟아 부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갈기갈기 찢겼고 그 안에 사는 생명체들이 무수히 살상되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치고 대부분의 산업시설들이 파괴되는 등 양국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적대적 감정이 팽배하게 되어 한반도 분단이 더욱 완고해지면서 현재까지도 휴전선에 의한 분단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한국, 남한, 과 북한은 지금 정전 또는 휴전 상태에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일방적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통해 일단 전쟁은 멈추고 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전쟁 중 휴전에 대한 논의는 양측에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유엔군 측은 1950년 12월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평화적 협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공산 측의 반대로 유엔 총회에서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공산 측에서는 1951년 6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38도선의 경계선을 복구하는 조건에서 휴전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휴전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한 양측의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1953년 유엔에서 인도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아우머스티스,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휴전협정에는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만 서명했다. 국제법상 평시의 조약 체결에는 당사국 의회 등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전시의 조약 체결은 군사령관의 서명만으로 비준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해 국민들은 이러한 휴전회담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우리는 북진 통일을 통한 정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군사 작전권 문제로 독자적인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를 휴전협정 또는 정전협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투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잠정적 협의이기 때문입니다.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의 함정.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해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좌파 단체인 한국기독교협의회, KNCC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을 끈질기게 주장하면서 이후 고려연방제 통일하고 있습니다. 물정을 모르는 우파 기독교인 중에서도 전쟁을 하지 말자는 평화협정을 맺는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평화협정은 북한에게 무력 적화 통일의 길을 깔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국제적으로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가 지켜진 사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차 대전 발발 이전에 영국과 독일은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여 2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대전 중 독일은 구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무시하고 대대적 대소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차 대전 말기에 미국이 일본에 핵공격을 하자 구소련은 일소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본 점령 지역인 북한을 점령했습니다. 미국과 월맹은 1953년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이 철수하고 월남에는 평화가 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후 월맹의 대대적 공세로 그해 4월 말에 월남은 월맹에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월남은 월맹에 비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두세 배나 월등했지만 월남 내 좌파 정치인과 종교인의 선동, 월남군의 부정부패 및 사기 저하로 인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평화협정의 미사여구는 침략자에게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둘째, 평화협정으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제남침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6.25 남침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에치슬라인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만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미군의 한국 주둔은 명분이 없어집니다. 정전협정 평화협정의 다음 단계는 주한미군 철수운동입니다. 주사파들은 평화협정을 빌미로 하루가 멀다 하고 주한미 군철수 데모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좌파 정부의 등장으로 주한미 군철수의 불똥이 금방 한국에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감돕니다. 이재명은 겉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미문화원 방화범인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친북 종북 인사인 이종석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여 한국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은 실리외교를 한다면서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도 잘 지내야 하고 북한과도 대화해야 한다는 양다리 외교를 주장합니다. 소위 말하는 안미경 중인데 미국의 고위 간부들은 이미 한국 정부의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백조 원에 달하는 방위산업의 일부인 미공군과 미해군과의 애무로 메인터넌스, 리페어 앤드 오퍼레이션즈, 유지보수, 수리 및 운영, 사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중종북 성향이 강한 이재명 정부에게 미국이 정부에 민감한 방위산업을 맡길 리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일본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 남한은 월남 패망 이전과 같은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설령 북한이 제남침에도 한번 철수한 미군과 유엔군이 군사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한데 중공과 러시아가 동의할 리 없습니다. 핵무기 없는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월등해도 미군의 핵 우산 없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체 핵무장은 미국의 압력과 유엔의 경제 제재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우방국이 물자 원조는 어느 정도 해줄지 모르지만 병력 지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의 우방국들도 일단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을 끼고 도는 자원대국인 러시아나 경제대국인 중공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남북 종전선언과 이를 통한 평화협정은 평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의 길을 깔아주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한국 국민 모두 평화라는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고 배후에 있는 함정을 인식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편 좌파나 좌파 언론들은 역대 우파 보수 정권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는데 왜 유독 좌파 정권의 평화협정만 반대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좌파우파 정부 가릴 것 없이 740 성명, 1972, 65공동 성명, 2000 등을 통해 꾸준히 남북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평화협정을 추구하는 좌파와 우파 정부의 의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좌파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협정은 고려연방제 통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지만 우파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협정은 북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로 변화되어 이후 동일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남북한이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한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6.25 남침이 일어난 지 벌써 75년이 되었지만 1953년 7월 27일의 휴전협정 이후 남북은 여전히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동향을 보면 방어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변명과는 달리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는 중국에게 산불, 불, 이란, 한을 약속하고 북한에게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굴욕적 언사를 참으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불이라는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군 미사일 방어 추계 불참,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불가 및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 제한을 말합니다. 미국의 존슨 행정부는 당시에 월맹의 호치민에게 거절할 수 없는 원조 패키지를 제시했지만 호치민은 최후의 1인까지 싸우겠다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한국은 존슨 행정부의 과오를 거듭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햇볕 정책, 트럼프의 원조 정책 등이 그것입니다. 똑똑한 바보들의 다양한 햇볕 정책은 북한 김씨 왕조에게 핵 무장할 시간만 벌어준 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또 대차가 아니라 실패한 대화 중심의 평화를 운운하면서 북한에 퍼줄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전쟁의 위협 없는 평화적 대화를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은 북한의 풍선 날리기를 금지했습니다. 풍선 날리기를 금지한 법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도 이를 제재할 다른 법들이 많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탈북민에 의하면 풍선을 통해 날라온 자료로 북한의 끔찍한 실상과 남한의 발전상을 알고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탈북민은 이구동성으로 북한 김정은은 남한의 군사력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의 발전상이라고 합니다. 남한의 발전상을 통해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 선전한 북한의 참혹한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같은 좌파 정권은 접경 지역 주민의 불평과 불안은 강조하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계몽과 이를 통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면서 표면적 타협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얻어내는 것이지, 절대 권력과 이를 유지하는 핵무장을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 수괴 이재명을 축출하는 방법은 이제 하나하나 소진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사법부가 미리 알아서 이재명 재판을 무기 연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할 것은 외부적 압력입니다. 지난 6.3 대선의 부정선거 사례를 목격하고 증거를 수집한 국제선거감시단의 고든창은 며칠 후 미국과 유엔 보고 현장을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악의 축인 이란의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있고 대중국 봉쇄로 시진핑 독재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푸틴과 협상하여 러우 전쟁을 종식시킨다면 끈 떨어진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불 보듯 뻔합니다. 우파 기독교인은 이재명의 몰락도 기대해야 하지만 트럼프 재임 중에 이란과 중공의 몰락은 물론 북한의 몰락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요한이 영성산책. 천인공로할 6.25 남침을 부인하는 종북 좌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